목숨을 걸고 간언하는 신하를 처벌한다면 아무도 제대로 간언하지 않을 것이다. 또 대간에서 강하게 간언해야 훈구파 대신들이 부정부패하지 않을 것이다. 성종은 신하들에게는 비교적 관대했습니다. 그래야 신하들이 기탄 없이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반면에 신하들이 자신을 질책할 때에는 그걸 다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는 그 기준을 더 깐깐하게 해서 모든 질책을 다 받아들였던 거죠. 이 손순효가 성종에게 얼마나 이렇게 기탄 없이 나쁘게 얘기하면 심하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요. 하루는 성종이 용상에 올라와 있는데 손순효가 술에 잔뜩 취해서 임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용상 밑에 있는 계단에 성종 가까이에 걸터 앉아서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리가 아깝습니다. 경연은 신하와 왕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신하들이 왕과 함께 공부를 합니다. 아주 수준 높은 경전을 함께 공부하기도 하고요. 또 조정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 경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들에게는 이 경연의 시간이 좋을 수 없었습니다.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죠. 그리고 왕은 혼자이고 신하들은 여러 명입니다. 학문이 굉장히 높은 신하들과 함께 학문을 논하자면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세조나 연산군 같은 경연을 굉장히 기피하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경연을 정말 열심히 한 왕은 누구일까요? 조선왕조실록에 경연에 대한 기사가 36,000여 건이 등장합니다. 조선의 왕들 중 경연을 많이 한 사람, 세종의 경우 1,800여 회, 성종의 경우는 9,000회가 넘습니다. 그리고 영조는 3,400여 회. 누가 가장 많은가요? 성종이 월등히 많습니다. 성종은 도대체 이 경연을 통해서 어떻게 신하들과 소통을 한 걸까요? 성종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성종 역시도 왕이 되는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성종은 아버지 의경세자가 왕이 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버지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는 아주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왕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버지 예종이 일찍 죽게 되면서 어쩌다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왕위에 올랐지만 그때 나이가 12살에 불과했습니다. 12살에 왕위에 올랐지만 수렴청정을 거치고 친정을 하면서 대신을 존중하면서 대간을 예우한 아주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었던 성군이 됩니다. 성종이 어떻게 왕위에 오르게 됐을까요? 성종의 아버지였던 의경세자는 세조의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럼 왕위에 올라야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 왕위에 오르지 못한 채 20살에 일찍 요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조의 둘째 아들이었던 예종이 왕위에 오르게 된 거죠. 그런데 예종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채 1년도 되지 못해 죽게 된 거였죠. 예종에게는 아들이 있었지만 그 제한대군이 왕위 후보 1순위였겠죠. 그런데 불과 3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왕위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2순위는 의경세자의 맏아들인 월산대군이 왕위에 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세조의 왕비였던 정의왕후가 월산대군은 병약하니까 대신에 성종은 나이는 그보다 어리지만 기질이 담대하여 세조가 어려서부터 굉장히 칭찬했었답니다. 그래서 성종에게 왕위를 넘겨주게 된 거죠. 그렇게 성종은 12살에 어쩌면 얼떨결에 왕위에 오르게 된 겁니다. 12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렴청정을 해야 됐어요. 세조의 왕비인 할머니가 수렴청정을 합니다. 수렴청정 기간 동안 성종은 좋은 왕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됐습니다. 제왕 수업을 받았던 거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성종은 학문을 굉장히 좋아하던 호학군주였죠. 제사를 행한 뒤에 또 경연에 나가신다면 성체가 필요하실까 두렵습니다. 오늘은 경연을 패하셔도 좋습니다. 성종은 나는 하루라도 배우지 못한 것을 애석하게 생각한다. 제사를 지내는 날일지라도 경연을 정지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열심히 왕이 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8년 동안의 수렴청정을 끝내고 이제 할머니가 수렴청정을 거두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명회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지금 정사를 돌려준다면 이는 신민을 버리게 되는 것이니 신등이 어느 곳에 의기하겠습니까? 비록 되걸에 나아가더라도 한 잔 술을 어찌 편안히 마시겠습니까? 하고 수렴청정을 거두지 말라고 청을 올린 겁니다. 그 말은 대왕 대비의 수렴청정을 거두겠다는 말에 예의상 한 말이기도 하지만 이 말은 자칫 성종에게는 나를 아직 못 믿겠다는 말인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말인가? 심기를 굉장히 건드릴 수 있는 말입니다. 성종은 이러한 한명회의 말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한명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자 많은 신하들이 한명회를 벌줘야 된다라고 상소를 올립니다. 성종은 좌의정 한명회의 말은 아직도 정승들이 나를 믿지 못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질타를 합니다. 하지만 연이어 좌의정이 다른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는가, 또한 좌의정이 사죄를 청하였으니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겠다. 신하들을 특히 훈구대신이라 그래서 한명회처럼 이런 사람들은 여러 왕을 섬긴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세력들입니다. 이들을 훈구대신이라고 불러요. 이들을 존중해 줬던 거죠. 하지만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훈구대신들을 그대로 두면 성종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을 견제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과거 시험을 통해서 새롭게 관직에 진출한 사림들을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림들을 벼슬이 높지는 않지만 중요한 직책인 사관원, 홍문관, 사헌부 이런 3사 대관직에 임명하게 한 거죠. 이들은 권력자들의 잘못된 부정, 비리를 그냥 보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림들을 등용해서 훈구를 견제하게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조정에서는 훈구 대신들과 새로운 신진 관료인 대관들의 갈등이 아주 첨예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공부를 좋아했던 성종이었기 때문에 홍문관을 집현전을 이어서 왕과 함께 공부하는 경연의 중심 인물로 채워나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종직 같은 인물이죠. 그리고 김종직의 제자들이 대거 신진 사림들로 관직에 진출하게 되죠. 한 번은 대간 김원신이 형조판서 현석규를 소인배라고 빗대어서 탄핵하는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현석규는 형조판서로 성종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판서는 정이품, 그리고 김원신은 오품벼슬이었습니다. 판사라 그러면 지금의 장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급 공무원이 장관을 탄핵한 겁니다. 그러자 많은 신하들이 김원신을 벌줘야 된다. 감히 이품인 사람을 소인배에 빗대어서 저렇게 불명예스럽게 탄핵을 해서는 안 된다 하고 김원신을 벌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원신을 잡아다 조사해서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면 용서해 주겠다. 잘못을 인정하라고 신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원신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 내가 한 말은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성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가 죽음에 임해서도 말을 바꾸지 않은 것은 신의 때문이다. 이제부터 말할 게 있거든 극진히 말하라. 내가 가상히 받아들이겠다. 그대가 의기가 있고 굴하지 않는 것이 기쁘다. 그대의 직무를 계속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승정원의 지시를 해서 술을 하사해서 예의를 갖추어서 그를 방면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신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숨을 걸고 간언하는 신하를 처벌한다면 아무도 제대로 간언하지 않을 것이다. 또 대간에서 강하게 간언해야 훈구파 대신들이 부정부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훈구 대신들을 존중하면서도 그들이 지나친 권력으로 부정을 저지르지 않을까 사림들로 하여금 그들을 충분히 견제하게 해주었던 거죠. 이렇게 균형과 조화를 이뤄나가는 정치를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를 하려면 그 잣대를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줘야 되겠죠. 성종은 신하들에게는 비교적 관대했습니다. 그래야 신하들이 기탄 없이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반면에 신하들이 자신을 질책할 때에는 그걸 다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는 그 기준을 더 깐깐하게 해서 모든 질책을 다 받아들였던 거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까치가 둥지를 지으려고 나뭇가지 같은 것들을 물고 가면서 두루마리를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펴보니까 거기에 지방의 수령이 왕의 측근인 승정원에 있는 관리들에게 그 지역의 특산물을 뇌물로 준 리스트였습니다. 성종 어떻게 했을까요? 잡아다가 혼을 내야 되겠죠. 그런데 성종은 승지들을 다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방 수령이 그대들에게 특산물을 선물로 보낸다면 어찌할 것인가? 이걸 받겠는가? 하고 넌저시 질문을 던져요. 승지들의 대답은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 중에 좌승지가 성종 앞에 나와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아흔이 넘은 노모에게 그만 눈이 멀어서 제가 수령의 선물을 덥석 받았습니다. 저를 처벌하여 주시옵소서. 성종의 반응은요? 그의 정직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용서해 주었고요. 반면에 자신에 대한 잣대는 엄격하게 적용을 시켰다 했죠. 그러다 보니까 성종에게 거침없이 성종의 잘못을 비판하는 신하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손순효가 있었는데요. 손순효는 문과에서는 어떠한 인재가 뽑혔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신이 보기에 오늘 뽑힌 무사들 중에는 뛰어난 재주를 가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은 전하께서 인재 양성을 게을리하여 이렇게 된 거라 생각합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종의 대답은요? 그대 말대로 내가 게을러서 인재 양성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 줍니다. 이 손순효가 성종에게 얼마나 이렇게 기탄 없이 나쁘게 얘기하면 심하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요. 하루는 성종이 용상에 올라와 있는데 손순효가 술에 잔뜩 취해서 임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용상 밑에 있는 계단에 성종 가까이에 걸터 앉아서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리가 아깝습니다. 그러자 성종이요. 나 또한 알고 있지만 차마 세자를 패하지 못하겠다. 연산군 문제였던 거죠. 그러자 신하들이 이 모습을 보고 손순효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신하가 용상에 오른 것만도 불경한 일인데 감히 주상의 귀에다 대고 말을 하였으니 이것은 법을 무시한 것입니다. 손순효를 옥에 가두어 처벌하소서. 그러자 성종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손순효가 나에게 귓속말로 이야기한 것은 나를 사모하여 술을 끊으라고 권한 것인데 이게 무슨 죄가 되겠는가 하고 술주정 부린 손순효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손순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이 걱정되니 하루에 이 잔으로 석 잔 이상은 마시지 말라 하고 은잔을 선물로 하사했던 거죠. 그렇게 은잔을 선물로 하사하고 나서 며칠 후에 손순효가 또 술에 취해서 궁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왜 또 술에 취했느냐, 왜 약조를 어겼느냐 하고 손순효를 나무랐어요. 그러자 손순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감마마께 없어 주신 술잔이 너무 작기에 은장이를 시켜서 늘리기만 했을 뿐 은의 무게는 조금도 보태지 않았사옵니다. 기가 차겠죠. 그런데 성종의 대답이 더 놀랍습니다. 나의 속이 협착하거든 내 속도 두드려서 넓게 해다오. 성종이 이렇게 너그러운 군주였기에 훈구 대신들도 존중하고 대간들과 함께 정치를 하면서 균형을 맞춰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성종은 대간의 말이라도 들어줄 만하면 들어주고 들어줄 수 없는 것이면 들어주지 않는 것이니 말하는 사람도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은 호랑이 두 마리가 서로 싸우는 것과 같으니 참으로 아름다운 풍습이 아니다. 서로 부딪히기만 하고 갈등만 불어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균형과 조화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자신부터 먼저 솔선수범하고 상대의 말은 그 어떤 비판이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군주가 성종이었습니다. 그렇듯 성종은 경연을 통해서 존중과 균형의 정치를 이루어 나갔습니다.